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재밌고 신나고 알차고 박력 있게 진행됩니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제가 그쪽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원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영화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죠. Terry, we've been over to the Arabian Sea, Gulf of Aden. Just come straight down 2nd Division through General Perry. The American Embassy in Yemen is surrounded by a crowd of demonstrators. The crowd isn't hostile, but it's large enough to exclude their government and pull in their security forces. 24th Marine Expeditionary Unit is going to provide extra security. We're going to babysit girl. Just show our presence. Remember, though, if it turns hot, we're looking at an evac. We got an ambassador and his family there. Now, let me run you through this.
세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저 특공대장이라면 발포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안 내리시겠습니까? 둘째, 여러분이 저 부하라면 발포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안 따르시겠습니까? 지금 부하들이 적군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시민들 사이에 숨어 있고 지붕에서 또 총을 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셋째, 여러분이 저 특공대장의 상사라면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안 물으시겠습니까? 불 켜주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는 왜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가? 이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저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잠깐만 토론을 해봐도 괜찮으실까요? 좀 도와주시죠. 괜찮으시죠? 그러면 옆에 있는 하구하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저 상황이라면 발포 명령을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이것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두 사람씩 서로 숫자가 안 맞을 경우에는 세 사람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두 사람씩 하십시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오늘 시간이 충분하게 못 드리는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내가 저 특공대장이라면 총 안 쏜다. 손 들어주시죠. 총 쏘면 안 된다, 저거. 그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총 쏜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선 총 쏜다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전공 누구십니까? 예, 경영학과 배정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상황에서 총을 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예, 조금만 늦으면은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조금만 늦으면 모두 다 죽는다? 예, 그렇죠. 적군이 총을 쏠 거예요. 이제 저격수가 들이닥칠 겁니다. 이거 상황을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저기서 예. 대응 사격을 안 했다가는 예, 몰살당한다. 예, 다 죽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살아야죠. 불가피하게 쏠 수밖에 없다. 우리 편이라도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 어디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적의 부녀자들도 막 다 죽여도 됩니까? 예, 그건 정말 안타까운. 좀 전에 얘라 그랬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희생이 되겠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한. 어차피 결국엔 다 죽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잠깐 여기서 지금 우리 어느 전공 누구십니까? 저도 경영학과 전공 유예현입니다. 박수! 좀 전에 말씀 들으셨죠? 네. 다 죽는데 지금. 근데 왜 총을 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황을 지금 다 죽는다고 보지 않은 게 과장된 표현입니까? 네. 예. 철수해서 아하. 원진으로 복귀하고 뭐 전력을 재정비해서 다시 오든지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가만히 놔두면 대사 한 명만 죽는 상황인데 아하. 둘이 대응 사격을 해서 하면 지금 30-4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양편에서. 아하. 그런데 그 한 명의 목숨보다 과연 그
40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더 부질없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어허. 오히려 대사 한 명이 희생되는 게 아, 대사를 희생시켜라. 차라리 아니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게 공리주의자 같아? 어? 대사 한 명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40명이 희생. 본인 공리주의자입니까? 네. 오,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을 쏘면 안 된다. 그리고 조용히 철수해라.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조용히 철수하는 게 더 낫겠다는데. 조용히 철수가 안 될걸요? 상황을 굉장히 긴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 사생결단의 그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황은 긴박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키아벨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할 것 같습니까? 쏘라 그럴 것 같습니까? 쏘지 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쏴요? 마키아벨리는 쏘라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있다가 마키아벨리의 답안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중간한 조치는 취하지 마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마키아벨리의 어드바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징기스칸 아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한 징기스칸 말이죠. 이 징기스칸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한 황제가 되었을까요? 군대를 이끌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성 앞에 씁니다. 대문을 열고 항복하면 단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만약에 저항을 하면 전원 몰살. 자, 여러분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장수라면 이 징기스칸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복하시겠습니까? 항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위기가 너무 진지한 거 아닙니까? 되게 이쯤 되면은 손을 들고 입장을 밝히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항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항복하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항전을 하기로 했다고 항전을 결정했다고 가정합시다. 들어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왜? 징기스칸이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 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그 성 앞에 가서 항복할래, 결전할래. 이건 진짜 중대한 결정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성주라면, 두 번째 성주라면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항복하시겠습니까? 요거 문제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57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하고하고 내가 두 번째 성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의논하시죠. 합의를 하시죠. 자, 옆에 하고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상황에서는 싸워야 된다. 손 들어주시죠.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야, 항복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어느 종목 누구십니까? 지구시스템과학과 정세영이라고 합니다. 박수. 왜 싸우기로 앞에 몰살 당했는데?
첫 번째 성에서 싸우고 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더 좀 개기면 계기면?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용어예요? 예. 그러니까 좀 버티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좀 끈질기네. 단성 가야겠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버티면, 버티면 이제 세 번째 성을 가겠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냐고. 징기스칸인데. 피곤하니까. 피곤한 징기스칸은 버티면 딴 데 간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전공 누구십니까? 네, 물리학과 김종훈입니다. 박수! 지금 하고 얘기 들으셨죠? 네. 버티면 그냥 물러간대. 피곤한 징기스칸은 물러간대. 근데 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시기로? 일단 아까 본 영화에서는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직업으로 하는 군인이고 그래서 충분히 싸우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번 경우에서는 성을 지키는 장수고 아무래도 싸울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항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에 있는 성주는 항복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징기스칸은 들어가서 단 한 명의 손끝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자기 부하 한 명을 거기에다가 새로운 성주로 임명하고 세 번째 성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두 번째 성에 남겨져 있는 자신의 부하가 상당한 공경에 처했다.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뒤로 돌아 가서 몰살시킵니다. 세 번째 성 그대로 항복이고 반항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징기스칸은 제국을 확장해 나갔던 겁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교과서대로 집행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가 우리를 식민지를 36년 동안 지배할 때 조선 총독의 제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조선을 통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당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보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보에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한번 적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된 국가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다시 국가를 찾은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이 우리나라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한번 국가가 망하면 다른 나라의 도움이 있기 전에는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를 절대로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 총독의 통치 제1계명은 분할 통치하라. 조선인들끼리 절대로 단합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들은 항상 지역별로 서로 싸우도록 조장하라. 이것이 바로 분할 통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전략을 군주론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자유의 맛을 알고 있을 때는 항상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해서 단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마키아벨리는요,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의 심리를 그 누구보다도 꿰뚫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다른 말로 하면 혁신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은요, 누구든지 뭔가를 혁신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런데 그 혁신할 수 있는 기간은 가장 적기는 취임 후 6개월간이고요. 취임 후 6개월 동안 자신의 큰 그림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그건 식물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처음 6개월 요때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때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혁신을 싫어합니다. 왜? 현재 상태로 굴러가는 것이 좋으니까요.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혁신이 힘든 이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즉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이 기득권의 꿀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박탈된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보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혜택이 나타날 때까지 이 혁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전도사가 필요하다. 핵심 인물들을 조직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동아리를 하나 운영을 해봐도요, 뭔가 새로운 제도가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자 그러면 다들 불편해합니다. 이럴 때 리더가 흔들리면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혁신이, 새로운 방식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을 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필요하다면 협박을 해서라도 절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지 못하도록 해라. 앞으로 지도자가 될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됩니다. 정권을 쥐거나 어떤 새로운 자리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혁신은 시도해야 되고, 이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잘 간파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혁신 전도사로 심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딴 데서는 이럴 때 박수도 많이 쳐주시던데. 쓴소리를 즐겨라. 여러분들 쓴소리가 쓴 이유를 잘 아시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주는 절대 아첨꾼에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군주가 아첨꾼에 둘러싸이게 되는 이유의 80%는, 책임의 80%는 리더 본인에게 있어요. 리더가요, 화를 내면, 화를 버럭내면 전부 아첨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화를 내지 마라. 화를 잘 내는 장수 밑에 있는 병사들은 게으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수가 화를 자주 내기 시작하면은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딱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리더의 그릇의 크기는 자신보다 똑똑한 부하를 몇 명 두고 있는가를 보면 한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신보다 똑똑한 부하를 몇 명 밑에 두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군주의 리더의 그릇의 크기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군주론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는 아시죠? 일종의 자소서입니다. 자기가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참모로 써달라라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이 군주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대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절 때 이탈리아는 도시 공국으로 쪼개져 가지고요,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도토리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나폴리하고 밀라노 서로 그냥 죽일 듯이 싸우고, 피렌체에 또 싸우고, 이런 도시 공국들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걸 보고 마키아벨리는 결심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세계를 경영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후손이 아닌가?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는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 이태리는 분란에 빠지고 자증질환에 빠져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도시 공국을 치기 위해서 프랑스 왕한테 가서 구걸합니다. 군대를 보내주시오. 저들을 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군주라면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군주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군주라면 자기 같은 사람을 참모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메디치 가문에서는 결국 로렌초 데 메디치는 마키아벨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동양으로 얘기하면은요, 한비자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한비자도 역시 진시황의 독배를 마시고 죽어갑니다. 친구의 모함에 걸려서, 이사라고 하는 친구의 모함에 걸려서 독배를 마시고 죽어갑니다. 철권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이 그 철권 정치의 희생자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자입니다. 또 하나는 여우입니다. 사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도 있습니다. 힘과 용기. 그런데 여우는 어떻습니까? 여우는 실리를 챙깁니다.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자가 되라.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여우의 꾀를 가져라.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자의 용기도 없고 여우의 꾀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은 험난합니다. 농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뭐라 그랬죠? 백전 불태. 어느 종목이 누구십니까? 경영학과의 이대영입니다. 이대영 학우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절대 위험하지 않다.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왜? 알고 하는 게임이니까요. 자, 그러면 누가 사자인지 누가 여우인지 이거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저 인간이 여우인지 사자인지 또는 내가 여우인지 사자인지 이거는 아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어보는 겁니다. 너 사자지? 딱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사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래, 나 사자다. 딱. 사자는 당당하게 밝힙니다. 문제는 여우입니다. 너 여우지? 딱 이러면은요, 여우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 여우치고 자기가 여우라는 것을 그대로 밝히는 여우는 그 여우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 나 여우다. 그런 여우는요, 꼬리가 9개.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가끔 그래, 나 여우다 이러지, 보통 여우들은 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봐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여우인지 사자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여우 때문에. 진짜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불편하게 만들면은요, 툭툭 건드리면은요, 사자는 화를 버럭냅니다. 여우는 절대 화를 안 냅니다. 화내는 여우 보셨어요? 화내면 그 벌써 여우가 아닙니다. 여우는 절대 화를 내지 않고 그 대신 속으로 살짝 삐쳐. 싹 자리를 피하고 상대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자의 힘과 용기를 가져라.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여우의 꾀를 가져라.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 군주론에 나와 있는 책의 기본 정신이 약자가 강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는 방법, 약자가 강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기는 방법,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A 국가, B 국가, C 국가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A와 C가 서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A가 B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편에 서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A하고 B하고 힘을 합쳐서 C를 박살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B라면 그 동맹 제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C가 왔어. 야, B야. 나하고 동맹을 맺어서 A를 박살을 내자. 자, 여러분이 만약 B 국가의 리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A하고 동맹을 맺는다, C하고 동맹을 맺는다, 중립을 지킨다. 셋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문제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1분 43초 중립을 지킨다. 손 들어주시죠. 동맹 앞으로 나오세요. 짰잖아요 좀 전에. 자,
마이크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 중립 이쪽에 쓰세요. 동맹. 자, 중립 전공 안녕하세요. 성함. 저 13학번 수학과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박수! 왜 중립을 지키시기로? 우선 국가가 A, B, C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A하고 C하고 싸워서 이긴 쪽이 아하. B 쪽을 침략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저는 이게 삼국지의 그 삼국지. 세 나라고요. 음흠. 춘추전국 시대에 그 여러 나라가 있던 거하고 비교하고 싶은데요. 삼국지 같은 경우는 그때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 시대 같은 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도와줘도 여러 나라를 계속 견제해야 되니까 그 마치 순망치한이라고 하죠. 그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차다 뭐 이런 네.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A 쪽을 도와준다 해도 A가 다시 B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럴 땐 그냥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게 낫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누구십니까? 예, 전 경제학과 13학번 양휘입니다. 박수! 그래서 왜 동맹을, 누구랑 동맹을 하고 싶으십니까? 전 일단 약한 두 나라 중에 좀 아하. 더 나보다 약한 나라를 택해서 동맹을 맺을 것 같습니다. 오, 그것도 특이한 역발상이네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제가 B인데 C가 만약에 약한 나라라고 치면 B랑 C가 동맹을 맺어서 A를 이길 수 있다면 그렇죠. A가 만약에 사라지고 B는 C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B가 C랑 동맹을 맺어서 A를 이길 수만 있으면 그렇게 동맹을 맺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나라하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 센 나라를 친 다음에 자기가 1등이 되면 그 다음에 C를 또 박살을 낸다? 그렇죠. 이야, 인생 참 허망하게 살아왔네. 끝나자마자 바로 배신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박살을 내지 않더라도 일단 네.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위협적인 존재는 네. 되지 않는다. 네. 그것도 아주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전략 들어갑니다. 일단 자신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둘 중에 누구라도 승산이 높은 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대방을 칩니다. 이겼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뭐 동맹 맺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우의 수는 둘로 나뉩니다. 이겼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진 나라의 전리품에 떡고물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어쨌거나 승리 쪽에 섰기 때문에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동맹을 맺고 쳐들어갔는데 상대에게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면. 동맹을 제안한 나라에게 너 나한테 빚진 거 있다. 네가 동맹하자고 해서 네 편을 들어서 같이 갔는데 졌으니까 다음번에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립을 지켰다. 그러면 이제 A하고 C하고 전쟁이 벌어지겠죠. 전쟁이 벌어지면 승자가 나오겠죠. 승자가 A든 C든 간에 A가 이겼다고 가정합시다. C를 자기 밑에 집어넣은 A는 B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난번 내가 동맹 맺자 그럴 때 싫다고 그랬지. 너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엄청 힘들었다. 까딱하면 질 뻔했다.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자기 밑에 집어넣은 C 군대까지 합쳐서 B를 박살을 낸다. 그러면 C는 B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내가 동맹 맺자고 그랬지. 근데 너 싫다고 그랬지. 내가 진 건 너 때문이야. 해서 C로부터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맹은 맺고 보는 것이 좋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어드바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시나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B가 한국이라 그러면 A는 어디고 C는 어디입니까? 그죠? 이제 조금 머리에 뭐가 떠오르죠?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A와 C가 서로 우리에게 동맹을 요구할 때 어떤 식의 자세를 취하는가, 이게 우리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키아벨리는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군주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이유가 뭘까요? 왜 마키아벨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도자보다는 국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마키아벨리의 논리대로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해 주던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짝사랑이란 게 없겠죠. 그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똑같이 사랑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동아리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했을 때 회원들이 똑같이 사랑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컷 막 저녁 사먹이고 그랬더니 반기들 때 보면 저녁 회식 때 제일 많이 먹는 인간이 제일 먼저 반기 들고 그럽니다. 자, 대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면은요, 여기에는 완회의가 없습니다. 내가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회원들을 다루어 나가면 그 사람은 나한테 꼭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한 방 맞으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두려움의 공포로 몰아가는 그 지도자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통솔해 나가는데. 다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지언정 미움받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지도자가 미움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을 뺐으면은요, 재산을 뺏으면 아무리 자기 지도자지만 미워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미워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3년이면 잊는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뺏어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부하들의, 국민들의 재산을 뺏지 마라. 그게 미움을 받는 첩경이다. 동시에 부하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지 마라. 경멸이 대상이 되는 것도 이런 경우에 경멸이 대상이 됩니다. 째째하잖아요. 돈 써야 될 때 안 쓰잖아요. 그 경멸 받는 겁니다. 돈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안 쓰려고. 예? 회식 갔는데 동아리 회장이 중국집 들어가자마자 짜장면, 그러면 그날 메뉴가 짜장면으로 통일되는 거거든요.
속으로 야, 참 쪼잔하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써야지 말이야. 회비 다 걷어놓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짜장면. 절대로 그릇이 작게 보여서는 경멸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펑펑 낭비하면 그것도 경멸의 대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펑펑 낭비하면. 그래서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라고 마키아벨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 행위는 단번에, 시해 행위는 천천히. 이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단칼에 목을 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보너스를 주거나 혜택을 줄 때는 잘게 쪼개져서 잘게 쪼개주면 줄수록 좋아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세뱃돈을 연초에 듬뿍 주잖아요. 그리고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주죠. 그 할아버지는 그해 한 해 동안 설날 지난 다음 이후로는 손주 볼 수가 없어. 근데 올 때마다 세뱃돈을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한꺼번에 줬다. 그럼 그 순간에야 굉장히 고맙겠지. 아, 고맙습니다. 뭐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해까지는 안 나타나. 왜? 받을 거 다 받아 챙겼는데. 근데 한 번 집에 올 때마다, 할아버지 집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씩 줘.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가면 5만 원 주시겠지? 또 가는 거죠. 또 가면 5만 원 주시겠지? 그래서 뭔가 보너스를 주거나 혜택을 줄 때는 잘게 쪼개서 줘라. 그러나 불이익을 주고 처벌을 할 때는 그때는 단칼에 그냥 목을 딱 베라는 거예요. 눈에 별똥이 그냥 번쩍 나도록 그렇게 처벌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저렇게 잘 꿰뚫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영화 한 편 더 보시겠습니까? Mr. Sims, Mr. Willis. Mrs. Hunsaker says that both you gentlemen were at a vantage point last night to observe who was responsible for this stunt. Who was it? I really couldn't tell you, sir. I thought I saw someone for away with my nose, but by the time I pulled focus, they were gone. Mr. Sims? I couldn't say. That automobile is not just a possession of mine. That automobile was presented to me by the Board of Trustees. It is a symbol of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which this school is known. And I will not have it tarnished. The automobile? The standard, Mr. Willis. What's your position, Mr. Sims? How much, sir? On preserving the reputation of Baird. I'm for Bear. And who did it? I really couldn't say for sure. Very well. First thing Monday morning, I'm convening a special session of the Student Faculty Disciplinary Committee. As this is a matter which concerns the whole school, the entire student body will be present. There will be no classes, no activities,
Nothing will transpire at this institution until that proceeding is concluded. And if at that time we are no further along than we are now, I will expel you both. Mr. Willis, would you excuse us? Have a nice Thanksgiving. Thank you, you too, Mr. Willis. And well. Mr. Sanderson, I'm not quite through with you yet. One of the few perks of this office is that I am empowered to handle certain matters on my own as I see fit. Do you understand? Yes, sir. Good. The Dean of Admissions at Harvard and I have an arrangement. Along with the usual sheaf of applicants submitted by Baird, of which virtually 2/3 are guaranteed admittance, I add one name. Somebody who's a standout, and yet underprivileged. A student who cannot afford to pay the board and tuition in Cambridge. Do you know on whose behalf I drafted a memo this year? How, sir? You? You, Mr. Smith. Now, can you tell me who did it? 여러분이 심수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있는 대로 털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얘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심수군은 악동들의 짓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심수군이라면 얘기하시고 하버드 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 안 하고 고등학교 중퇴 딴 데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쳐서 들어가겠습니다. 검정고시 안 됩니다. 예. 미국에 검정고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퇴학을 당한 상태에서 생활기록부에 교장 선생이 뻘건 거로 그냥 써놓은 학생이 그 이후에 좋은 대학 간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자, 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1분 13초 여배하고랑 합의하시죠. Politics is perception. 정치는 이미지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사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이미지의 조작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점을 꿰뚫은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진실을 말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닌가. 마키아벨리는 어느 쪽을 공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한 아주 엄청난 큰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키아벨리 논리를 잘 들어보시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는 목적, 그 나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 그 교전 수칙에서 나온 총을 쏠 거냐 말 거냐,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총을 쏘라고 그랬습니까? 안 쏘라고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 마키아벨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간단한 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총을 쏴서 적을 완전 제압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후폭풍이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우의 꾀를 발휘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당하고 있으라고만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 특공대장의 상사라고 한다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 부하를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자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그리고 나쁜 일은 가급적이면은 부하를 시켜라. 그리고 자신은 뒤에 숨어라. 이게 마키아벨리의 처방입니다. 치사하게 들리십니까? 조직 내에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희생양은 필요합니다. 그 희생양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늘 머릿속에는 조국의 영광과 공동체의 운명에 대한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해방된 지가 70년이 채 안 됩니다. 신생국가입니다. 남의 나라 밑에서 36년 동안 신음하다가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겨우 해방된 나라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라.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창업이 어려운가 수성이 어려운가? 폐하, 수성이 창업보다 훨씬 힘듭니다. 왜 그런가? 창업에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방심하기 때문이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좀 살만해졌습니까? 우리 주변의 강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국의 이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풍정드러와 같은 상황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꼭 일독하실 것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질문 답변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질문이 벌써 손이 올라갔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필요한 리더는 약간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하고 희생하는 리더,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를 되게 강조하는데 반해서 마키아벨리가 원하는 군주는 약간 나는 최고의 위치에 있고 내 아랫사람들을 부린다는 성격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아직까지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읽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정하게 대할 때는 한없이 다정하게 대해주라. 내 키맨들에게는 모든 혜택을 다 줘라.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할 때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양면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들 그냥 억압적으로 가면은 사실은 팔로워가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무조건 채찍만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해, 잘게 짜고
처벌, 단칼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끔 자신의 이념과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결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리더는 과연 자신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편의를 자신의 이념보다 좀 더 위에 둬야 하는지 일단 그 궁금하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방향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둘로 쪼개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적들에 의해서 국가를 얘기할 때는 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꼬꾸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네. 교수님께서 시중에서도 리더의 선택에 대해서 수업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읽어서 저는 리더의 입장에 있지 않고 한 명 학생이잖아요. 저의 입장에서 되게 무력감을 느꼈었어요. 리더가 기만하고 이용하고 두렵게 만드는 게 시민이라면, 그렇다면 리더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윤리는 리더의 윤리와 같은가요?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시민들이 지켜야 될 윤리와 군주가 지켜야 될, 리더로서 지켜야 될 윤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무력감을 느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치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마구 짓밟아도 괜찮다, 이렇게 들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군주의 출현을 요구하는 마키아벨리의 목적이 뭐냐? 강한 조국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레벨이 아니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과연 나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것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지도자들을, 특히 동맹국, 우방국의 지도자들까지 도청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고요. 미국에서는 일부 볼멘 목소리로 너거는 안 하나, 너거도 다 하면서 우리만 지금 들켜가지고 창피당하고 있는데 저거는 마치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그게 더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못 돼서 그러는 건데요. 자국의 간첩이 적국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간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거짓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중에는 지금 CEO가 될 사람들도 나는 다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에게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민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녕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닙니다. 대단히 비극이지만 위쪽에 지금 한 나라 있습니다.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고민하는 마키아벨리의 고민을 또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크고 오남용의 불안감이 떨칠 수 없는 위험한 주장을 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더의 자리 자체가 그만큼 고독하고 위험하고 힘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